밤샘 수사를 하던 이학봉 수사국장은 김재규가 새로운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진술할 때마다 나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아침 7시경 나는 그때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결과를 가감없이 정 총장에게 보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시간 정 총장이 김재규의 초청을 받아 김정섭 정보부 2차 장보와 사건 현장인 궁정동 안가 바로 옆 별채에서 만찬을 하고 있었고, 이어 김재규의 승용차를 타고 6번으로 이동한 사실을 김재규가 진술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 총장은 보고 내용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정 총장에게 보고를 마치고 보안사 사무실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학봉 수사국장이 다시 보고할 일이 있다고 했다. 오전 11시경이었다. 조사 내용에 관한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수사 상황을 고려한 건의였는데 한마디로 김계원 비서실장과 정승화 총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 실장은 범행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김재규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이에 동조했으므로 두말할 것도 없이 공범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김재규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김 실장을 살려두었다는 사실은 그를 공범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총장도 사건 전후의 행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또 대통령이 자연사가 아니라 피살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 보호하고 범인을 색출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고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으로 청와대를 포위하도록 명령했는데 이 조치가 김재규의 범행을 도우려고 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규의 경우 처음엔 범인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신병을 확보했었던 것처럼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김 실장과 정 총장 두 사람도 공범 내지 방조의 혐의가 있는 만큼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이 국장의 건의대로 두 사람을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이학봉 국장은 바로 돌아서서 문을 나서려고 했다. 순간 나는 이 국장을 불러세웠다. 몇 가지 생각들이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다. 궁금한 표정의 이 국장을 잠시 세워놓은 채 나는 정 총장의 체포가 초래할 상황 전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계엄사령관이 된 정 총장을 체포하려 했을 때 만일 그가 김재규 세력과 어떤 연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수사팀과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있지 않은가.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모했고 육군 참모총장이 가담해 있다면 보안사가 그 세력과 충돌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아닌가. 최강의 실병력을 장악한 채 상황을 주도하고 있을 이 세력과 무슨 수로 맞설 수 있겠는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게 됐지만 보안사 요원 이외에는 아직 관계자들을 아무도 만나보지 못하지 않았나. 보안사는 자체 경비요원 외에 전투병력은 전무하지 않은가. 이런 물음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들로 머릿속은 하얘졌다. 나는 당장 정 총장을 구속하려는 계획은 일단 제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보안사령관은 직속 상관인 국방장관을 통해 내려오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와 관련한 지시 또는 위임사항을 집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군과 내각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또한 비상계엄이 발령된 상황에서 국방장관은 계엄사령관이 된 육군총장을 제어하기 어려운 입장 아닌가. 최규하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 총리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 참모총장이 결탁해 반란한 것으로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세력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힘과 수단도 없고 뒤를 받쳐줄 배경도 없는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을 체포한다는 것은 섣불리 행동에 옮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나는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수사기관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다. 계엄사령관이 된 정 총장이 도주할 우려는 없지 않은가. 김계원 실장은 정 총장에게 보고해서 바로 구속하되 정 총장에 대해서는 일단 극비로 내사를 진행하자고 지시했다. 내 얘기를 들은 이학봉 국장은 정 총장이 도주하지는 않겠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계속 구속수사를 건의했다. 나는 정 총장을 체포하려 했을 때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긴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내사를 통해 정 총장의 사건 관련 혐의가 보다 명백해지면 그때 연행하자고만 말했다. 그러자 이 국장은 나의 지시대로 정 총장 구속을 집행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궁정동 안가에 가게 된 경위, 김재규의 범행을 전후해서 그곳 안가에서 취한 행동, 김재규의 승용차 안에서 있었던 일, 6번 벙커에 도착해서 취한 조치, 그리고 김재규와의 평소 교분 관계 등을 좀 더 조사한 후 다시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재규에 대한 초동 수사에서 범행의 윤곽이 드러나자 합동수사본부는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지 30여 시간 만인 10월 28일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의 성격이나 국민의 관심,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시라도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던 것이다. 그 시점에서는 정 총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김재규의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정 총장의 사건 당일의 행적은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26일 19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빚어진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바에 의하면 김재규는 평소 대통령께 건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받아왔고 자신의 모든 보고나 건의가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하여 제동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양인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있었고 업무 집행상의 무능으로 수차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힐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요직 개편설에 따라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6일 16시 30분경 차지철 경호실장으로부터 궁정동 중앙정보부 식당에 대통령께서 가실 것이란 연락을 받고 만찬을 준비하여 동일 18시 20분경부터 대통령, 김 비서실장, 차 경호실장과 동석하여 만찬을 나누면서 대화 중에 차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 장관의 업무에 관한 심한 의견 충돌로 사전에 계획한 대로 박 대통령과 차 실장을 시해키로 결심하고 18시 50분경 동실을 나와서 중정의정과장 박선호,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에게 내가 오늘 해치울 테니까 실내에서 총소리가 나면 밖에 있는 경호실 경호관들을 해치워라 는 임무를 정확히 부여하고 임무를 부여한 김 부장은 2층 집무실로 올라가서 보관 중이던 권총을 오른쪽 허리에 꽂고 다시 실내로 돌아와서 동석하자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차 실장이 오만불손하게 업무 집행의 무능력을 비난하자 묵묵히 듣고 있다가 18시 50분경 동실을 다시 나와 박선호 의정과장을 불러서 차질 없이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19시 35분경 다시 입실하여 입실하자마자 소지하였던 권총으로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한 발을 발사하고 다시 한 발을 대통령께 향하여 발사하고 나서 또다시 양인을 향하여 각 2발씩 발사하였다. 김재규 부장이 첫 발을 발사하는 총성이 나자 이것을 신호로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중앙정보부장 의정과장 박선호, 중앙정보부장 경호원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은 2개조로 나누어 주방에 있던 경호실 경호원 김용태, 동 김용섭을 사살했고 경호실 경호원 박상범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경호처장 정인영, 경호처 부처장 안재송을 사살함으로써 현장에 있던 대통령 경호원 전원을 사상케 하였다.
김재규 부장이 사용한 총은 389경 리볼버, 중앙정보부 직원이 사용한 총도 389경이고 김태원만 M16을 사용하였는데 M16으로 경호실 직원인 정인영, 안재송, 김용태, 김용섭에 대하여 확인 사살을 하였다. 동석하였던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전모를 제보받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대장은 즉시 범인 김재규를 구속수사토록 지시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계속 죄상을 수사 중에 있다. 발표장에는 수많은 국내외 보도진이 몰려들었다. 중계방송을 위한 TV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사진기자들이 서로 촬영하기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내 목소리를 담을 녹음기와 마이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내가 발표장 안으로 들어서자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나는 그 플래시의 불빛도 셔터 누르는 소리도 의식하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날 발표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보는 내 눈이 붉게 충혈이 되어 몹시 무서운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이다. 국민 앞에 처음 선배는 내 모습이 그랬다. 혹시라도 김재규의 공모 배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해 있었던 그 이틀간 나는 단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사무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보았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에는 온갖 상념들이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 어느 군부대가 서울을 향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연히 보안처에 전화를 걸어 무슨 보고 온 것이 없느냐고 물어봤다. 다시 침대에 누우니 이번에는 휴전선 너머 북한군 부대 이상 동향이 포착됐다는 전화보고를 받는 환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만져보기도 했다. 그렇게 날이 샜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핏발이 비쳤다. 그날 이후 내 인생 역정이 꿈도 꾸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그날의 그 사납고 날카로워 보이던 내 모습이 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내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뵙게 되었을 때 최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씨의 사건은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시오. 수사와 관련해서 합동수사본부장에게 정권을 주도록 계엄사령관에게 지시해 두었으니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오. 라고 당부 겸 격려를 해주셨다. 10월 27일 새벽 김재규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나는 청와대로 갔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곳에 돌아와 계셨다. 숨을 거둔 뒤에도 무장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핏발선 감시 속에 갇혀 몇 시간을 방치되어 있다가 다음 날 새벽 3시가 지나서야 모셔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어른은 자녀들과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이 소접견실에 급히 마련한 탁자 위에 무심하게 누워 계셨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른의 살아계신 모습을 볼 수 없고 음성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실감할 수 없었다. 그 어른은 나라를 통치하시던 일도 그토록 사랑과 신임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모두 그대로 놔두신 채 그렇게 이 세상과 작별하고 계셨다. 박근혜 양을 만났지만 도무지 위로할 말이 없었다. 도대체 무슨 말로 그 망극한 고통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네 양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집안의 어른이시니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남은 가족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사실 그때 나는 더 이상 그 어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거나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었다. 혹시 김재규의 동조자나 배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는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그 어른은 이미 다른 세상에 계셨고 나는 그 어른의 황망한 죽음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새로운 임무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27일 새벽, 박 대통령의 시신을 빈소가 차려진 청와대로 모시기 전에 나는 보안사 경내의 분원에 누워 계신 박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뵈러 가지 않았다. 아니, 뵈러 갈 수 없었다. 나의 가슴 속에 그 어른은 너무나도 큰 존재로 살아계셨다. 그런데 주치의조차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그 얼굴을 마주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건 이튿날이 되어서야 주검으로 청와대에 돌아와 누워 계신 그 어른의 영정 앞에 서니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다. 1961년 5월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하셨으니 그 거사가 실패했다면 18년 전 그때 이미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더 사신 셈이고 나라를 이만큼 키워놓고 돌아가셨으니 후회는 없으시겠지 생각하며 애써 아픈 마음을 달랬다. 박 대통령의 주검은 그의 죽음에 얽힌 음모를 수사하고 있던 나에게 장엄한 비극으로 새겨졌다. 훗날 대통령이 되던 때 내가 간직했던 불태전의 각오가 단임 실천이었던 것은 죽어서야 청와대를 나올 수 있었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주검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 때문이었다. 청와대는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둥지일 뿐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는 교훈. 권력은 순환할 때만 건강하게 기능한다는 진리를 나는 그분의 죽음에서 똑똑히 보았다. 11월 3일 10시 중앙청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이 거행되었다. 10시 2분 전국의 사이렌이 울렸고 온 국민은 고인을 보내며 1분간 묵념했다.